드디어 2025 NFL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기 진짜 때문에 재밌었죠, 이번 시즌? 의미가 남달랐죠. 저는 이번 시즌은 좀 NFL 전체 역사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아직 플레이오프가 남긴 했지만 좀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회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일드카드 전 6경기에 대한 프리뷰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각자 의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팀 중에 무려 6팀이 없어요. 그리고 10년 10개의 팀은 단연간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7개 팀은 또 2020년대에 들어와서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새로운 얼굴들도 정말 많고 플레이오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한 팀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플레이오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플레이오프를 정말 지배했었던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빈자리, 이곳이 빈자리가 됐기 때문에 AFC는 특히 군웅할고의 시대가 됐죠. 누가 이 혼란 속에서 왕좌에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그 서막이 바로 내일 몇 시간 뒤에 열립니다.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조버로, 라마 잭슨이 없는 이 진짜 혼돈의 AFC고요. NFC에서는 작년 디비전 우승팀들인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탈락하는 등 정말 혼돈의 시즌이었고 같이 잘 즐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열리는 몇 시간 뒤죠. 6시 반에 열리는 LA 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매치업이자 정규 시즌 13주차로부터 이어지는 이번 시즌 2차전. 당시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모두의 예상을 빼고 LA 램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 시즌 있었던 정규 시즌 경기가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가 또 새롭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전체 시즌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기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순서대로 6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LA 램스의 이번 시즌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12승 5패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시즌 중반에 6연승을 했던 것, 그리고 정말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연말은 다소 아쉬운 그런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역사를 써버린 LA 램스의 오펜스 득점 1위, 평균 30.5득점 기록을 했죠.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 쿼터백은 MVP 활약을 했고요. 리시버 듀오 드반테 아담스와 푸카 나쿠아는 각각 리시셉션과 리시빙 터치다운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NFL 역사상 단일 시즌에 순 패싱 야드가 4,500야드 이상이 넘겼을 정도로 램스의 오펜스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턴오버도 15개 이하를 달성한 최초의 팀으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떤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극단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LA 램스의 성과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팀들이 또 따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4시즌까지는 극단적인 11 퍼스널, 즉 런닝백 1명, 타이트엔드 1명, 와이드 리시버 3명을 극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80% 이상으로 활용을 했는데 2025 시즌에는 이 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여요. 그리고 나서 13 퍼스널이라고 하죠. 런닝백 1명, 타이트엔드 3명, 와이드 리시버 1명,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 전체 오펜스 스냅 4분의 1 이상 활용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타이트엔드를 많이 넣어서 러싱을 돕겠다, 파워런 셋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매치업 위장 패키지로 활용을 해서 큰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활용이 후반기 때 조금 줄긴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이게 리그 전반에 현재 걸쳐져 있는 디펜스 측면에 니켈 또는 다인 패키지를 겨냥한 맥베이의 굉장히 유효한 선택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잘 통한다? 그럼 다음 시즌에 분명히 따라하는 팀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즌 막판에 좀 급격하게 무너졌던 이 디펜스는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좀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타이트엔드를 뽑을 때 뭐하러 뽑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헤비 퍼스널의 활용, 그리고 역시나 리그에서 가장 높은 이 언더센터의 비율, 그리고 플레이액션의 활용 비율을 자랑하는 팀이죠. 기본적으로 런 게임을 셋업을 하고 시작되는 어떤 이 플레이액션 게임 자체가 램스 오펜스의 가장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카나쿠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와이드 리시버들, 다른 타이트엔드들을 모두 모션을 통해서 뭐 B갭, C갭으로 인서트 시키는 이런 방식들은 런 게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앵글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플레이 액션의 효율도 극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번 시즌 내내 반복이 됐고요. 아마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올해 램스가 가장 달라진 점 한 가지는 이 레드존에서의 결정력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좋아졌냐라고 하면 사실 뭐 큰 스킴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반테 아담스의 영입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레드존에만 들어만 가면 필드 한쪽에 드반테 아담스를 아이솔레이션 시켜놓고 그냥 1대1을 시켜요.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고 이걸 통해서 드반테 아담스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14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또 압도적인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레드존에서의 득점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 오펜스가 더 폭발적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8승 9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루징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얻어낸 디비전 승리, 이것은 정말 값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시즌 중반에 그린베이 패커스라거나 LA 램스를 제압을 하면서 리그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복이 굉장히 많았던 시즌을 보냈고요. 마지막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하면서 자력으로 디비전 우승을 확정짓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이 고점도 높지만 저점도 낮은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추바버드가 부진할 때 이 댈러스에서 영입한 리코 다우드라는 러닝백이 또 리그 최고의 활약을 해줬고 특히 다우들과 허버드 이 원투 펀치가 얼리 다운에서 러싱으로 많은 야드를 또 따주고 계속해서 서드앤 서드앤 미디움 상황에서 브라이스 영의 결정력 자체가 또 매우 좋아졌죠. 그래서 이 브라이스 영의 역할이 이제 슈팅 가드로서의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본인이 딱 해줘야 될 때만 딱딱 해주는 그리고 게임 자체를 드라이브 자체를 매니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한 패싱 다운에서 굉장히 정확한 프리스냅 리드를 가져가고 이를 통해서 따박따박 컨버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이번 시즌 브라이스 영이 가장 발전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1번 픽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겠지만 확실히 브라이스 영은 3년 연속 정말 천천히 성장 중이다라는 점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디펜스 역시나 스텝업을 했죠. 작년 진짜 최하위 디펜스였음에도 FA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기본적인 디펜스 탤런트 레벨이 올라온 것과 동시에 이 데릭 브라운이 건강하게 풀시즌을 소화한 것이 이 디펜스가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베로는 뭐 리그에서 커버리지 로테이팅, 변장 커버리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트랩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디펜스에게 턴오버 메이킹을 어떤 강점을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좋은 시즌을 보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스 영의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약간의 전조가 있었죠. 특히 이 선수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쉬운 리드를 기반으로 한 전개를 주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타임 투 스로우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커리어가 되면서 타임 투 스로우 공을 던지는 시간이 빨라져요. 평균적으로.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러시 대 패스의 활용 비율이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수준으로 러싱의 비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브라이스 영의 부담 축소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스탯적인 측면에서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적어도 리그 최하위였던 오펜스를 중하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린 부분 이것은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드랍백당 색 비율 역시도 아주 좋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인데요. 물론 브라이스 영은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도 포켓 안에서 푸더크라거나 어떤 베이스를 잡는 부분이라거나 또는 체중을 좀 고려해서 잘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 주요한 포인트 그리고 주요한 매치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펜서스의 러싱 오펜스 그리고 램스의 러싱 디펜스의 대결이 이번 경기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펜서스는 이번 시즌 뛰어난 두 명의 러닝백을 활용해서 런게임을 잘 풀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이 런게임이 실종되었습니다. 최근 근래 얘기를 하는 건데요. 13주차 때 램스를 상대로 업셋을 만든 것도 턴오버라는 변수 이외에 무려 40회가 넘는 러시를 통해서 100야드가 훌쩍 넘는 야드를 획득을 하고 시간 컨트롤한 부분에 영향이 컸거든요. 이 정체성이 현재는 실종돼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 아주 크게 드러났어요. 지난 18주차 템파베이전에서는 고작 10번의 러시를 했고요. 19야드 획득한 데만 그쳤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경기에서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17주타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도 100야드를 못 따냈죠. 상대 팀들이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잘 알고 어떤 런블리츠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온 부분도 영향을 끼쳤지만 제 생각에는 팬서스는 이 카달레스가 런 오펜스를 우선시하는 정체성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행인 부분은 2주차 이후에 부상을 당했던 가드, 이 러싱 게임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로버트 헌트가 일단 플레이오프 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는 선수의 복귀는 반갑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마지막 주차 경기에서 타일러 힉비가 돌아와서 좋은 활약 펼쳤죠. 그리고 여기에 쿠엔틴 레이크가 복귀를 했는데, 쿠엔틴 레이크는 니켈백이지만 이 선수가 디펜스 전반을 조율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복귀를 함으로써 후방에 대한 조정을 잘 가져가고 이를 통해서 전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네요. 저 100% 진짜 동의하고요. 이 펜서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13주차에 했던 경기 플랜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러싱을 통해서 시간을 컨트롤하고 브라이스 영에게 최대한 패스를 적게 던지게 하는 게 이번 시즌 펜서스가 승리했던 공식이었거든요. 어쨌든 매튜 스태포드라는 리그 MVP급 쿼터백을 최대한 필드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러싱을 계속 굴리면서 시간을 점유하는 게 유일한 승리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즌 펜서스가 계속 보여준 방식이었고, 어쨌든 똑같이 방법을 해야겠죠.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뭐 스플릿 존, 인사이드 존, 듀오론 같은 어떤 인테리어 러싱 위주로 계속 야금야금 3, 4야드를 따내주고, 브라이스 영에게 서든 숏을 만들어주고, 브라이스 영은 이 상황에서 컨버전을 잘 해주면서 시간 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바이런 영, 브랜든 피스크, 푸나포드 같은 이 LA 램스의 디펜시브 태클들이 비교적 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더블팀으로 계속 억제하면서 굉장히 피지컬한 런게임을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패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명확한 패싱 다운에서만 브레스형이 패스를 던지도록 한다면 펜서스도 뭐 힘들겠지만 승산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주차에 이런 어쨌든 패싱 다운에서, 서드 다운, 포스 다운에서 이 테타이러와 맥밀란과 이 코너백 엠마누엘 포브스의 매치업에서 맥밀란이 정말 완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 매치업이 아마 또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브레이스형이 정확한 패스를 던져내고 이 맥밀란이 포브스를 압도한다면 펜서스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램스는 또 그때 얘기를 해야겠죠. 13주차 얘기를 한다면 그때처럼 턴오버만 많이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2개 이상의 턴오버를 기록한 3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고, 13주차 이 펜서스전도 그렇고 최근 펠컨스전도 그렇고 스태포드가 한 경기에 몰아서 이제 인터셉션을 던지고 턴오버를 하는 경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또 나온다면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특히 펜서스가 어쨌든 스태포드의 2.5초 이내 빠른 이 퀵패싱 상황에서 여러 가지 트랩 커버리지 계속 덫을 놓으면서 아마 턴오버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 스태포드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디펜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읽고 디펜스의 프리스냅의 어떤 정렬 위치나 움직임에서 빠르게 조금 힌트를 찾아서 이런 트랩 커버리지를 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펜서스 입장에서는 13주차를 반복하는 거, 그리고 램스 입장에서는 13주차를 반복하지 않는 게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판 승부에서는 언제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페널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엠마누엘 포브스 이번 경기 페널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포브스와 맥밀란의 매치업에서 정말 많은 게 네. 결정이 될 것 같고, 펜서스는 정말 지독하게 이 패싱 다운에서 맥밀란만 찾거든요. 정말 지독하게 맥밀란에게 많은 타겟이 집중이 되는데 이 맥밀란을 잘 억제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경기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봐야죠. 저부터 해보면 일단 제 생각에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팀은 펜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저도 일단 분위기 좋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 하이플라잉 오펜스를 기반으로 해서 슈퍼볼 컨텐더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팀 램스, 그래서 이 부담감이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말인 즉슨 표면적인 전력차, 코치들의 경험, 능력, 여기서 차이가 났다라는 뜻이겠죠. 맥베이는 시즌 내내 그래왔듯이 스페셜팀에서 발생하는 변수의 최소화를 목표로 공격적인 오펜스 운영을 추구할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고포에서 그냥 막 진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한 번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베이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혔었던 것처럼 13주차 경기는 굉장히 쓴 약이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팀이 자랑하는 서드다운 컨버전 방어율, 레드존 방어율, 이런 것은 프롭에서도 이어가면서 펜서스의 어떤 흐름을 차단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한 17대 34 이 정도 점수차로 램스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태포드의 턴오버 호러쇼 이런 게 펼쳐지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램스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펜서스는 런 게임이 풀려야 되고 팀에게 어떤 매치업에서 완승을 거둬야 되고 브라이스 형의 어떤 이 레이크다운에서의 클러치 능력이 발휘돼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기려면 꽤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유리한 건 어쨌든 홈 스타디움에서 하기 때문에 LA 램스의 오펜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고전했던 게 이 오디블 과정에서 좀 플레이 클락을 좀 체크를 못하고 이 타임아웃을 뭐 일찍 써버린다거나 딜레이 오프 게임을 받는다거나 이런 페널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홈팬들의 함성을 또 동원해서 이런 오펜스에서 이 램스 오펜스를 좀 방해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또 전력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31대 20 램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LA 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예측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해봤고요.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L에서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두 팀이죠.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함께 좋은 정규 시즌을 보냈고 두 팀의 맞대결 역시도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두 팀이 같이 플레이오프에 간 경우는 흔치 않아요, 사실. 긴 역사 속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적도 굉장히 적습니다. 두 팀 모두 강팀으로 성장했고 현재 코치진과 뎁스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경쟁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치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팀이 이 마지막으로 플로우에서 만난 경기가 2010년 NFC 챔피언십이었고요. 당시에 패커스가 승리하면서 이 슈퍼볼에 진출했고 우승을 거둬냈죠. 반면에 베어스는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제 단 한 번의 플레이오프 승리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두 팀이 이 시점에서 다시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거 뭐 굉장히 좋은 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카우보이스로부터 마이카 파슨즈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가장 화끈하게 정규 시즌의 포문을 열었던 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슨즈의 활약에 힘입어서 시즌 초반 팀 내에서 막 전승 우승을 노릴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 한번 제동이 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무승부가 이어지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해플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박스를 아주 선호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초반보다 이제 중반에 좀 비율을 좀 높이긴 했지만 이걸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4명의 패스 러셔를 보내고 전방에서는, 그리고 후방에는 스플릿 세이프티 쉐어를 통해서 빅플레이를 억제를 하는 것이 해플리가 추구하는 디펜스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즌 중반에 마이카 파슨즈가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해플리가 추구하는 디펜스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여기서 파슨즈의 이탈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 필요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헤비 박스에 대한 빈도를 높였고요.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시즌 중반에 디비전 라이벌 팀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어떤 저력을 보여준 분들은 인상적이었는데 초반의 기대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막판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 패커스의 시즌을 정리하면 마이카 파슨스의 부상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터커 크래프트라던가 뭐 엘튼 젠킨스, 드본테 와이엇 같은 이 팀 내 핵심 선수들이 계속 부상으로 실려 나갔음에도 나름 잘 버텨왔거든요. 하지만 파슨스가 부상을 당하니까 이 팀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파슨스는 대체 불가한 선수였고요. 이번 시즌 내내 이 말씀해주신 대로 블리츠 없이 포멜 러시만으로 충분히 압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쨌든 후방에 두 명의 세이프티를 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파슨스가 빠지니까 이 포멜 러시만으로 충분한 압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리츠를 반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약점이었던 코너백 그룹이 더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뭐 브론코스전, 시카고 베어스전, 코너백 그룹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리시버와의 1대1 찬스를 제대로 이겨주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이카 파슨스 부상 이후의 디펜스가 심각하게 무너졌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아마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오펜스는 나름 디펜스에 비해서 매우 일관적이고 뛰어난 시즌을 전 보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던 러버는 드레이크 메이에 이어서 EPA 전체 2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런 게임 자체가 매우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뭐 리시버진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빅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특히 크리스티안 왓슨이 중반기에 복귀한 후에 이 러브와 왓슨의 커넥션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폭발적인 딥샷이 매 경기마다 터졌고 아마 이 커넥션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런게임의 부진을 폭발적인 패싱 게임으로 많이 좀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시즌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역시도 헤드코치인 벤 존슨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런을 중심으로 오펜스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기본적으로는 같이 관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카고 베어스는 단순하게 런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함정을 놓기 위해서 런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세이프티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야, 내려와. 갭 채워. 내려오는 움직임을 강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 액션 등, 그리고 케일러 윌리엄스의 부틀레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빅 플레이를 한 번에 노리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딥크로서라거나 양키 컨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케일러 윌리엄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인 즉슨 런으로 판이 안 깔리면은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네거티브 플레이가 나오는 순간 드라이브 전체가 망가지는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 초에 이런 경향성이 좀 두드러졌었고 연패로 연결되기도 했었는데 시즌이 거듭되면서 그래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벤 존슨의 시스템이 시카고에 잘 정착을 했고 케일러 윌리엄스 역시도 이에 보답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번 시즌 베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벤 존슨은 라이온스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언더센터의 비중을 굉장히 늘리고 플레이션의 비중을 굉장히 늘리면서 기본적으로 쿼터백 케일러 윌리엄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죠. 이 두 명의 러닝백, 디안드레 스위프트와 카일 몬난가이 선수가 두 선수 모두 750 러싱 야드 이상을 기록한 또 유일한 팀이기도 하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일러 윌리엄스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아진 거는 어쨌든 쿼터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거티브 플레이들이 매우 줄었다는 거예요. 캘럽은 공을 오래 들고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년에는 색을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죠. 공을 적절한 타이밍에 뿌리지 못하면서 색을 68개를 허용했어요. 이게 리그 최다였는데 이 과정에서 올해는 넥스트가 있습니다. 공을 오래 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야드를 따낸다거나 사이드라인 근처로 달리면서 필드를 뭐 끝까지 스캔해서 공을 던져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공을 버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게 색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플레이로 연장이 되면서 이 네거티브 플레이를 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올해 색도 24개로 절반 이상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 드라이브의 지속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막 히어로볼을 던져야 되는 상황도 매우 줄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말씀해 주신 대로 런에 힘입어서 좀 더 부담이 줄어든 상황들 이런 것들과 좀 연계가 돼서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아마 벤 존슨이 굉장히 많은 어떤 지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얘를 봐라. 그리고 이 플레이가 무너지면 이걸 해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케일러 윌리엄스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해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 시작 전에 에드님이 제일 걱정 많이 하셨던 게 벤 존슨이 가서 이 케일러 윌리엄스의 창의성을 좀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25시즌의 벤 존슨과 윌리엄스는 딱 그 중간에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기 그때 때문에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잘 잡았어요. 정말 잘 잡았어요. 근데 시즌 초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중반 지나면서 찾았어요. 지금은 확실히 잘 정착한 모습 보이고 있고 대신에 런이 조금 기여를 해줘야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지속성이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카고 베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에디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 팀의 오펜스가 좀 디펜스를 좀 잡아먹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커스 오펜스를 먼저 얘기해 보면 결국은 빅플레이 그리고 레드존 완성도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베어스와의 두 경기에서 이 조던 러브 그리고 말리 윌리스라는 쿼터백이 계속해서 딥샷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특히 패커스가 이번 시즌 이 맨커버 디펜스를 상대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시카고 베어스도 역시나 이 맨커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맨헤비 디펜스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14주차에 베어스가 블리츠와 맨커버리지를 꺼내 들다가 정말 크게 당했고요. 계속해서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통한 어떤 맨비터 컨셉들 그리고 세이프티 뒤쪽을 공략할 컨셉들을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꺼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 빅플레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레드존에서의 결정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6주차에 베어스에게 역전을 허용한 발판이 결국은 레드존에서 5번의 진입 이 중에서 단 한 번의 터치다운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터치다운 한두 개만 만들어냈어도 충분히 더 많이 도망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걸 못했고요. 이게 비단 이 16주차 베어스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4경기, 5경기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패커스의 어떤 약점입니다. 레드존 완성도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했고요. 아마도 이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반복된다면 또다시 후반에 했던 역전을 허용하거나 초반부터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어스 입장에서 말해보면 패커스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어요. 초반에 패커스가 점수를 좀 내고 후반에 베어스가 따라가는 양상이 반복이 됐죠. 비단 두 경기뿐만 아니라 베어스의 이번 시즌 내내 그랬습니다. 케일러 윌리엄스는 시즌 전체적으로 패스 게임에서 리듬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모습이 좀 많이 노출이 됐어요. 반면에 후반전에는 본인들이 잘하는 런 게임 그리고 플레이션을 연계하면서 리듬을 찾고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전반전부터 얼마나 러싱을 셋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이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런을 셋업하고 오펜스 리듬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케일러 윌리엄스가 전반전부터 이 리듬을 찾게 되면 그거는 베어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벤 존슨이라면 전 충분히 이 부분을 잘 공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벤 존슨이 잘하는 거 많죠. 이 모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선의 라인베커들 그리고 슬롯 디펜더들을 계속 미스디렉션 시켜놓고 이 패커스의 가장 큰 약점인 내곽의 런 디펜스를 더블팀 블락을 통해서 뚫어낸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런을 좀 셋업하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OP 볼 컨트롤 가져오고 케일러 윌리엄스 리듬을 살리는데 집중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에디님이랑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운영의 공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월의 중순 그 동네 엄청 춥죠. 그리고 그렇죠. 예보에 따르면 눈과 비의 변수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패싱 오펜스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어요.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조던 러브가 일단 12월 중후반 이후에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전에 경기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원인 어스틴 푸커가 컨커션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패커스의 디펜스의 효율성 하락은 이 마이카 파슨즈의 부상과 이탈 여기에 맞물려 있다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패스러시뿐만 아니라 런 디펜스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런 디펜스의 붕괴는 단순히 런 디펜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일러 윌리엄스의 부트 게임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 존슨의 오펜스를 패커스 입장에서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기대해야 되는 게 조던 러브가 일단 필드에 나왔을 때 무조건 득점을 하게 만드는 러브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불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해져야 된다. 라는 생각. 어차피 이번 시즌 런이 생각보다 작년만큼 안 풀려. 그렇다면 이번 시즌 정말 빛을 많이 봤었던 조던 러브의 어깨에 더 의존하는 방식은 어떨까? 이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베어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윌리엄스의 공격성을 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왜냐면 16주차 때 했었거든요. 러싱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은 패스러시가 오는 게 무섭고 케일러 윌리엄스가 여기에 대응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콜을 선택을 했어요. 스크린을 하거나 퀵게임 세팅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케일러 윌리엄스는 젊은 쿼터백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셔가 오는 상황, 특히 블리츠가 노출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패스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컴플리션도 더 좋고요. 블리츠 상황에서 터치다운도 더 많이 하고요. 인터셉션 레이시오가 줄어듭니다. 패서 레이팅도 블리츠 때 더 좋은 이상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블리츠를 하게 되면 디펜스의 커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코너백들은 대개 1대1로 상대의 리시버를 맞이해서 1대1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위를 가져가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 지금 현재 시카고 베어스의 패싱 타깃들 굉장히 뛰어난 자원들로 구성이 돼 있죠. 일부러 그런 선수들로 구성을 했죠.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열리면 케일러 윌리엄스는 강한 암 탤런트를 활용해서 경합에서 이긴 타깃을 찾아서 패스를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오히려 좀 양팀이 과감하게 운영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에드님의 생각이 맞을지 제 생각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패커스와 시카고의 내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님께서 먼저 예상을 해보시자면요. 지난 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원스코어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경기 모두 패커스가 앞서 나가다가 후반에 베어스가 따라잡는 그림이 반복이 됐었고 이번 경기가 그런 양상으로 될 거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치열할 거고 실수 하나 덜하고 한 드라이브를 더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반에 어떤 이 캘럼 윌리엄스가 어쨌든 리듬을 찾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패커스 디펜스가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관건일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패커스가 어쨌든 18주차 주전 선수를 많이 휴식을 취했고 조던 러버도 어쨌든 컨커션에서 건강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 다 양 팀 모두 화력 대결로 간다면 패커스가 조금 더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7대 24 패커스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닮은 점이 참 많은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러싱을 세팅으로 그쵸. 해놓고 효율적인 패스팅 오펜스를 통해서 특히 딥다운 필드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뛰어난 쿼터백들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의 실수가 큰 스노우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플레이를 하되 턴오버 없이 공격을 이끌고 득점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디펜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카고 베어스가 이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나서 이것을 득점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 경기 어드밴테이지와 이 부분 때문에 디펜스의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이것을 득점으로 전환하는 능력 때문에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대5예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그렇죠. 무조건 원스코어 게임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28대 26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서로 예측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봤는데 1점 차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시카고 베어스, 에드님께서는 패커스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실수 하나 덜 하는 팀이 이긴다.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